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엔 매일경제 정광재입니다. 2020년 2월 21일 금요일에 아침엔 매일경제, 오늘 신문 1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매일경제 1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했고 또 확진자 수도 100명을 넘어서면서 전국 방역망 붕괴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중앙일보는 문재인 정부 들어 19번째로 나온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수원과 안양,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한국일보는 바른미래당에서 셀프 제명 형식으로 탈당한 안철수계 비례의원들이 미래통합당 합류를 타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일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갖고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라며 중국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부터 정치권의 총선 행보까지 오늘도 네 분의 패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아침엔 매일경제 제작진이 선정한 오늘의 키워드도 살펴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대구의 비명입니다. 대구에서만 코로나19 환자가 70명 넘게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대구시 전체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대구가 한국의 우한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면서 말 그대로 대구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교통정리입니다. 이른바 조국내전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 강서 갑 공천을 두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통정리를 시사했습니다. 갈등의 촉매가 된 김남국 변호사를 금태섭 의원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 공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잠룡 면접입니다. 미래통합당에선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홍준표 전 대표, 김태호 전 경남지사 등이 공천 면접을 받습니다. 홍 전 대표와 김 전 지사 등의 험지 출마 요구가 관철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심이죠. 마지막 키워드는 무죄 추정입니다. 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받는 고유정 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의붓아들 살해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의심 사실이 있더라도 증명이 부족하다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이 코로나19의 확산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있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매일경제 3면에서 다룬 소식인데요. 대구 경북에 서면 70명 확진이 됐고 이러다 대구 경북 지역 봉쇄되는 것 아니냐라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지금 방금 보신 사진이 텅 빈 대구 도심 사진이었습니다. 대구 도심 전체가 외출을 자제하면서 이렇게 횡단보도에 뭐 1명 정도밖에 지나가는 모습 보이지 않을 정도로 텅텅 비어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코로나가 이제 매일경제가 지적한 것처럼 대유행 상태로 진입한 거냐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최재욱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지금 전국적인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이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판단인 것 같고요. 아직도 방역당국하고 정부는 매우 안이한 태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질병관리본부와 담당자들이 뭐 제한된 지역에서의 지역사회 감염 이런 표현을 했고요. 아직 추가적인 감염이 더 나오는 걸 들여다봐야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 여전히 지난 한 달간 동일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불과 일주일 사이에 29명, 이 29번째 환자에서 지금까지 107명까지 증가되는 거의 80%의 환자는 과거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확진검사 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민간 의료기관이 확진검사 대상이 아니었음에 불구하고 검사를 해야 되겠다, 이분들은. 그래서 확인된 게 78명입니다. 지금 그런 방식으로 검사를 지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환자가 얼만큼 있는지 모릅니다. 그걸 갖고 환자가 안 생겼으니까 지역사회 감염이 아니다라는 거는 일종의 통계적인 수치의 오류에 본인 스스로도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자꾸 소극적이고 사전 예방적이고 적절히 하지 않는가라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이라도 전국적인 감염의 부분에 대해서 조기 진단, 감시 체계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인정하고 해야지 이 부분은 굉장히 여전히 의아스럽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구 경북에서만 70명이 확진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신천지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받던 사람들 중심이잖아요. 네네. 이분들이 대구 경북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예배를 받고 다시 그 지역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전국 확산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현실화됐고요. 네. 바로 이러한 상황은 여러 차례 예견이 됐던 부분입니다. 이 감염병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이 이동해서 그 바이러스가 타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사람의 이동과 관련된 뭐 지금 중국에서 입국 환자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것처럼 네. 이동과 집회와 모여 있는 이런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에 대한 감염 수포 전파 이 상황 같은 거는 예견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지금 거의 이 의료계가 이 부분에서 우려했던 부분인데 네. 뭐 현실화된 거라고 봐야죠. 김광욱 교수님, 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107명의 확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사망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국민들께서도 이게 사망까지 이르는 병은 아니구나라고 뭐 경계의 끈을 조금 늦췄을 수도 있는데 사망 소식이 나왔다는 것은 조금 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어요. 그렇죠. 뭐 메르스나 사스보다 사망률이 좀 떨어진다. 뭐 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전파 속도는 매우 빠른데 그에 비해서 사망률은 낮다. 뭐 이렇게 좀 평가를 했는데 지금 사망한 분도 사실은 병원에서 20년간 입원 환자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이 나가가지고 감염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병원으로 들어와서 이제 감염이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굉장히 취약한 분이 이렇게 사망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망률이 매우 높다라고 지금 상황에서 한 명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사망했으니까 뭐 그렇게 또 평가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생각이 네. 들면서도 사망과 굉장히 거리가 멀다라고 이제는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의 이제 네.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거의 모든 조간신문이 뭐 한 3-4개 면을 할애해서 이 코로나 확산 속도와 과정을 좀 다루고 있는데 조선일보 3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천지의 성지 청도가 수포 전파지가 되고 있다는 기사인데 31번 환자, 대규모 감염을 유래한 이 31번 환자도 이곳을 다녀갔다는 거죠. 근데 신천지라는 종교, 여기에 청도가 이 성지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연유인가요? 이종근 평론가님. 네. 지금 신천지는 이만희 교주가 예. 그 기독교에서 그 내부에서 하나의 어떤 뭐 요한 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네. 새롭게 창설한 종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청도가 왜 예. 신천지 교도들에게 그렇게 성지화되었느냐 하면 바로 이만희 교주의 고향이거든요. 거기에 선산도 있고 네. 또 최근 들어서 지금 더 밝혀져야 되겠지만 예. 이만희 교주의 친형이 지금 장례를 치렀는데 예. 그 장례를 치른 곳이 바로 청도에 있는 대남병원, 즉 네. 3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그중에 1명이 사망한 바로 맞습니다. 그 병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다 더 많이 밝혀져야 될 것이 예. 이건 뭐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지금 국민의 이 생명과 관련된 어떤 건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신천지의 교회의 어떤 뭐랄까 예배 방식 그다음에 청도와의 관련성 또 실제로 전국적으로 어떤 그런 그 부분들이 있는지 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협조해야 된다라는 그 목소리가 높여지는 게 바로 그 때문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청도 대남병원에서는 사망자 1명을 포함해서 13명이 확진을 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최재욱 교수님, 이 사망자는 그러면 기저질환이 있었던 분인가요?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나요? 기저질환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사망 원인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는 지금 조사 중이고요. 네.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지금 추가로 합쳐서 15분이 진단됐고요. 네. 지금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은 이 중에 간호사가 5분이 진단이 됐습니다. 예. 간호사는 직접 환자 치료해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간호사 의료진이 감염되면 병원 전체 확산될 수 있는 위험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 점은 과거 메르스 사태 때에도 이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의료기관 감염이 큰 이슈였기 때문에 예. 이 점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큰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동아일보 5면은요. 최근에 이렇게 빠른 코로나19 확산 속도를 우리 의료 시스템이 어느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의료진 격리와 응급실 폐쇄가 속출하고 있고
응급 의료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 함께 제시하고 있는데 박창호 교수님, 사실 중국 우한에서 이렇게 많은 사망자가 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우한에 있는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제대로 환자를 치료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들이 많았었는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 환자들이 증가했을 때 우리 의료 시스템 내에서 얼마나 이분들을 잘 돌볼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 지역사회 감염이 이제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저질환, 소위 뭐 감기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병원을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응급실들이 이게 전국에서 이제 응급실들이 이제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폐쇄가 돼요, 지금은. 그러면은 응급실이 폐쇄가 되면 또 다른 병원으로 몰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게 의심자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 환자인지 이런 모르는 사람들이 뒤섞이게 되고 의료 체계 자체가 붕괴가 돼버리면 지금은 확진자가 나오면 그 병원이 폐쇄돼 버리고 그럼 다른 병원으로 몰리고 나중에는 폐쇄될 병원마저도 없게 되면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의료 시스템의 붕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는 정부에서도 지금 이제 그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기는 하는데 이 응급 의료 시스템이 좀 심각 단계로 격상을 해서 뭔가 좀 그 대응책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의 예를 들어 감기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뭐 어느 정도의 진료소를 방문해야 되고 또 그 이상의 어떤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나 의심이 되는 사람들은 어느 보건소를 가야 되고 이런 식의 기존의 보건소의 선별 진료소 방식으로는 이제는 이 전국적인 확산 추세에 놓인 상황에서는 좀 한계가 보이지 않았을까. 지금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도 대형 병원들이 잇따라 폐쇄가 되면서 지금 주변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아팠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것을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의료 시스템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또 지금 음압병동이 결국은 모자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 자, 이랬을 경우에 가벼운 증상의 환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격리병동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의 어떤 대책이 지금으로서는 좀 굉장히 좀 시급히 나와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건당국이 어떤 새로운 그 가이드라인을 한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아닌가요? 우리 최재욱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네, 바로 필요성은 아주 시급하고요. 굉장히 지금 아쉬운 거는 매우 실기했고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와 부작용에 대해서 이미 한 달 전부터 의료계는 정부에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협의를 하자고. 근데 여전히 지금까지도 협의는 그때 가서 보자. 문제가 지역사회 감염이 되면 그때 논의해 보자라고 지난 이런 부분도 논의를 못 했고요. 이 굉장히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대구 지역에서 응급의료센터가 10개, 그중에 중증 환자를 보는 권역센터가 4개가 마비됐다가 지금 하나씩 이제 그나마 재개장 중인데 대구의 이 중증의료센터는 경북 지역 전체의 중점 이 환자가 모이는 곳입니다. 거기가 마비되니까 어제 이 며칠 사이에 경북 지역에서 응급 앰뷸런스 타고 환자분이 서울까지 오는 경우가 실제 벌어지고 있고. 실제로 현실에서. 그래서 오히려 그거로 인해서 이 서울 지역의 응급의료센터의 많은 응급실이 지금 문제를 대놓는 상황이 지금 현실로 드러나고 있고 이게 우려가 아니고요. 현실로 드러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조속히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결국 민간 의료 부분과 어떻게 조정하고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이슈고요. 이 부분을 하루빨리 협의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현실적인 대안을 맞대고 고민해야 됩니다. 사실 의사협회가 정부 보건당국에 앞서서 선제적으로 조금 더 이런 그 방역 체계 문제점이라든가 방역 수준을 좀 높여야 한다라는 문제를 계속 제기해 왔던 거죠. 네, 의료계는 이미 한 달 전부터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우려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이 부분을 협의하자고 요청을 여러 번 했으나 아직까지도 이 부분이 좀 논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은 매우 유감스럽고요. 국민 건강의 관점에서 이 부분이 왜 고려되지 않는지 여러 가지 우려가 심각합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우려는 이런 겁니다. 서울신문에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 코로나19 과거 메르스 사태 때도 메르스에 전염됐던 분들은 다 음압병동이라는 곳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서울신문은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음압병상이 대구에는 54개고요. 광주엔 16개 뿐이라고 합니다. 전국적으로는 대략 1000여 개가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지역 유행이 됐을 때 우한에서처럼 음압병동이 없고 이분들을
적절히 치료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건 아니냐라는 걱정이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 교수님께서? 네, 충분히 지금 벌써 대구 지역에서는 음악 격리 병실이 부족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네. 당연히 부족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고려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꼭 음악 격리 병상이 가장 좋은 원칙입니다만 네.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1인실, 앞에 전실이 있는 1인실로 사용해서 대체하는 방안이 있고요. 네. 또 그 또한 부족하다면 병동 전체를 통제해서 병동 전체를 음악 격리는 아니더라도 네. 격리실로 하는 방안, 혹은 병원 전체를 이 격리병동으로 격리병을 하는 방안, 여러 가지 대안을 고려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증 환자가 아니더라도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반드시 지금은 음압병동에 가서 치료를 받는 건가요? 원칙적으로는 예. 그렇게 맞고요. 다만 환자분 중에서도 예. 가래나 이런 체액을 많이 발생시키는 환자분이 있습니다. 네. 폐렴이 심한 분이겠죠. 이런 분은 감염의 위험이 높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분은 음악 격리 병상으로 가고요. 그렇지 않고 증상이 가래도 나오지 않고 단지 발열만 난다 그런 분은 네. 감염의 위험이 그래도 좀 낮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악 격리실이 아닌 1인실이나 그런 다른 병실로 가는 것도 의학적으로는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일단 최 교수님이 가장 권위자시고 전문가시니까 만약에 이 바이러스라는 게 고온 상태 또 습도가 높아지면은 전파 속도가 좀 줄어든다는 게 과학적 사실이잖아요. 네네. 아직은 우리가 겨울이지만 이제 봄이 오고 하면 이런 전파 속도에도 영향을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조금 안심할 수도 있는 그런 재료가 될까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꼭 이번 이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예. 독감은 여름에 대부분 안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민들 다 알고 계신 상식이죠. 겨울에 많이 걸리고 건조할 때 많이 걸린다. 즉 여름이 온도가 높고 장마 같은 이 습한 상황이 되면 예. 바이러스나 이런 독감에 안 걸립니다. 사실 예. 그래서 그건 맞는 말씀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과 같은 우리 사회에서 여름 오기만 기다리고 예. 장마 오기만 기다리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보다는 더 선제적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정부 당국과 의료계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이렇게 확산 속도를 제어하기가 쉽지 않은 건 밀집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도시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돼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동아일보에서는 이 제주 해군 부대 근무하는 병사가 메르스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도 실었습니다. 지금 군인들이 문제가 되는 건 군인들은 일단 그 격리된 공간에서 밀집된 공간에서 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전파 속도가 그 집단 내에서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군인들에 대한 외출, 휴가 이런 것도 금지하겠다라는 조치가 나왔어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신천지 교회에서도 확산이 된 이유가 그 예배 방식이 굉장히 밀집된 자리에서 네. 신발까지 벗어가면서 옆에서 이제 아멘이라는 소리를 크게 외치고 이런 그렇죠. 것들에서 이제 침이 튀고 이런 장면들이 벌어지면서 확산이 아주 빠르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주 병사 이제 결정받은 병사 같은 경우는 택시를 타거나 이렇게 이동할 때 마스크를 썼답니다. 그래서 네. 자기 위생 관리를 좀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이제 우려를 좀 덜하긴 했지만 예. 기본적으로 이제 군인대 같은 데가 이제 밀집된 그런 막사라든가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좀 더 통제력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군인 지금 복무하고 있는 분들로서는 외출과 휴가가 제한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좀 기분이 좋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여하튼 우리 전국적인 이 감염 예방이라든가 이 부분에서도 상당히 필요한 조치라고 하니까 양해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중앙일보 소식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 공포의 크루즈 80대 승객이 2명 숨졌다는 기사와 함께 중증 환자도 30명에 달한다는 기사가 실렸는데요. 이 일본에 정박해 있던 크루즈선 있잖아요. 최 교수님. 네네. 처음부터 방역을 제대로 정말 못했다. 굉장한 실패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방역 실패의 전형적인 사례고요. 예. 그것도 이미 이 현대사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본 선진국에서 벌어졌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국제사회가 경악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네. 가장 큰 실패 요인은 예. 봉쇄를 했다는 부분에 있고요. 봉쇄는
확인 환자들에서 추가 전파를 막을 수는 있을지 모르나 네. 그러나 환자가 아닌 모든 사람들은 국가가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아, 예. 그래서 그러면 인권 문제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동시에 이 감염을 막는 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시설물에서 접촉해서 생기는 감염, 그 시설물 관리가 있고요. 사람을 통해서 접촉하는 이 감염 관리 네. 두 가지가 있는데 즉 환자는 계속 생기는데 예. 배는 고정돼 있고 예. 소독은 제한적이고 그러면 설사 확진자를 빼낸다 하더라도 감염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이 두 그렇죠. 가지 감염 관리 실패가 아주 치명적인 부분이고요. 참 매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크루즈선에 승선해 있던 사람들의 두려움이라든가 공포감도 엄청났을 것 같아요. 제가 뭐 감히 상상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매일경제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갖고 중국의 어려움이 한국의 어려움이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중국을 돕겠다라고 통화를 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박창환 교수님? 네, 뭐 중국의 시진핑 주석하고 32분 동안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물론 뭐 이제 상반기로 예정돼 있던 방한 문제 이런 네. 외교적인 문제들이 있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뭐 중국이나 우리나 최고의 관심사는 신종 전염병 코로나19 사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종 전염병 19에 어떻게 이제 대처할 것인가 이 네.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된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우리보다 환자의 수가 우리는 예. 아직은 이제 지금 확진자가 100명을 이제 좀 넘어선 단계니까 이 사례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은 이미 뭐 수많은 사망자도 있었고 예. 수많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떻게 이제 우리가 대처하는지 이 임상 이 경험을 갖다가 공유하는 이런 어떤 그 이야기들이 주로 오갔다 그러는데 지금 뭐 경제적으로 소비가 줄었을 뿐만 아니라 생산 차질까지 지금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 중국, 일본 이 여기가 일단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공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뭐 이런 부분들은 잘했다. 그리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생산 그리고 소비 이런 부분들도 또 함께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니까 좀 한중일이 서로가 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갖추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최 교수님 마지막으로 우리 보건당국 또 개인이 어떻게 이 코로나19 사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은 이 여전히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 방역 당국과 정부의 예. 정책을 빨리 지금이라도 전국적인 지역사회 감염이 있다라고 전제하고 예. 정말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시스템으로 바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 참 이런 말씀 드리는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게 정말 죄송하기도 하고 저도 뭐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 좀 안타깝습니다만 뭐 수백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예. 마스크 쓰고 예. 개인 손위생 이런 부분에 해서 최소한 내 몸은 내가 보호해야 되는 이런 상황은 꼭 지켜주시기를 또 이해해 주시기를 네.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최 교수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